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20세기죠. 지금 20세기를 보는 관점을 이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알랭 바디오라는 저자가 보는 관점이 뭐냐면 인간이 그 어느 때보다 자부심과 그 자존감이 가장 높았던 시대였습니다. 많은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중세가 이제 신을 중심으로 갔다면 20세기는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신이 했던 일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세 가지를 시도했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이상국가 건설, 두 번째는 이상적인 인간으로 개조하자. 자, 요게 이 책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늘 생각하시면서 각 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의 국가를 만들자. 그래서 이상 국가는 주로 공산주의가 이제 추구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상적 인간 개조는 전체주의, 특히 이제 독일 나치들이 이걸 시도하려고 했고,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자는 제국주의가 하려고 했다. 자, 요것이 20세기를 흐르고 있는 큰 흐름인데,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했자는 거냐. 인간이 이제 신의 영역을 도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이라는 표현 자체도 이제 없어졌고, 그래서 신의 자리에 인간이 원래는 없었는데 무엇을 신 대신에 만들었냐면 실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상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 무엇,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그 이상적인 국가, 뭐 굳이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플라톤의 이데아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실제라는 것을 만들고 이것이 거의 어떠한 정도냐면 믿음의 대상이 된 거예요. 숭고한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실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거야라고 만든 게 이데올로기죠. 그래서 이것을 실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원래 시작은 그랬습니다. 이 공산주의자들도요, 정말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할 거야라는 그 열정과 그게 진심이었거든. 이게 진짜 무서운 거야. 진심으로 했는데 이게 단순히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이 실제는 무엇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거죠? 철저한 인간의 사유를 바탕으로 이러한 열정과 진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상적인 국가, 이상적인 인간, 하나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다. 이게 20세기의 큰 흐름이다. 20세기를 이끌어갔던 큰 흐름이다라고 저자는 보고 있는 겁니다. 뭐 다른 관점도 많은데 알랭 바디우라는 철학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요것을 늘 잊지 마시고 이것을 가지고 각 장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 책에서 오늘 이게 보신 6장은요. 이 중에서 특히 어떤 내용이냐면 이상국가 건설을 할 때 이상국가니까 이제 주로 이제 공산주의를 이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제 하겠죠. 이상국가 건설을 할 때 둘이 왜 하나로 하나가 왜 둘로 나뉘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상국가라는 건 이제 하나예요. 하나의 이제 실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둘로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목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새로운 세계,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항상 내 편만 있습니까? 아니죠. 반대편이 있죠. 항상 반대파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목회하시다 보면 목사님을 지지하고 따라주시는 성도님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음,
싫어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좋아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고, 불만을 가진 분들도 있죠. 항상 내 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긴장감을 가지게 되고, 또 기도를 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또 이렇게 보내주신 그런 이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내 편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파들도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에서 하나님이 신의 국가를 완성하려고 할 때 반대파는 뭐였냐면 귀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산주의를 기준으로 6장을 얘기를 하니까 공산주의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내 편은 이상국가 건설할 때 당연히 공산주의자들이겠죠.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지지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파는 뭘까요? 공산주의에 반대되는. 그래서 공산주의에 가장 반대되는 건 자본주의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 중에서도 특히 부르주아 계급들이 반대파입니다. 이제 지주 이런 사람들, 자본가 이런 사람들이겠죠. 자, 문제는 어쨌든 이상 국가를 건설해야 하는데 이런 반대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 반대파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가 늘 이제 문제인 거죠. 어떻게 이상적인 국가에 대한 실제를 이루어 나가는데 이 반대파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입장이 나뉩니다. 첫 번째는 변증법. 또 원래 마르크스가 하려고 했던 이 변증법의 방법으로 반대파를 우리가 대하자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다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인데 이상국가를 건설하는데 이 부르주아 기업들이 반대파란 말이죠. 하지만 이들과 어떻게 되냐면 타협을 하는 겁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제3의 길. 쉽게 얘기해서 이제 공산주의자가 정이고 부르주아가 반이죠. 그러면 이제 갈등도 있겠지만 어쨌건 타협을 통해서 제3의 길, 합을 이루어 나가자. 그렇게 해서 제3의 길로 이상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국을 이제 기준으로 본다면요. 이제 중국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국민당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국민당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부르주아 있죠. 어, 쪽 계열이었는데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이 이 공산주의자로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상적인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해서 노력을 했어요. 또 하나의 입장, 이상적인 국가 건설의 또 하나의 입장은 누구의 입장이에요? 모태똥, 마오쩌둥의 입장입니다. 자, 이 입장은요, 반변증법입니다. 비변증법이라고도 하고요. 자, 변증법은 없다. 불가능하다. 적들은 무조건 확실히 구별하고 둘로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내 편 아니면 적인 거예요. 그러면 둘로 어떻게 나눌까요? 내 편, 내 편 아니면 다 적이에요. 빈부격차를 없애고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통해서 이상적 국가를 실현하려는 그 공산주의의 실제를 이루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자본주의나 부르주아들은 이 빈부격차와 신분격차를 유지하는 반대 세력인데 어떻게 타협을 하고 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느냐? 이건 적이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에 동조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적은 어떻게 해야 되냐? 숙청의 대상이 됩니다. 죽여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제거의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 수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죠. 하나가 될 수 없고요. 둘로 나누어야 합니다. 자, 이 변증법으로 가야 한다는 세력, 그 다음에 중국을 봤을 때, 역사에서 봤을 때, 아니야, 반변증법. 적은 반대파는 제거해야 한다고 하는 이 마오가 충돌을 했습니다. 네, 대결을 했죠. 자,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마오가 이겼습니다. 사실은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는 장제스의 군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무기도 더 좋았고요. 그런데 결국은 마오가 이끄는 공산주의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 혁명을 그때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었죠. 그때 이 반대파 사람들을 몇 명을 숙청했냐면 3천만 명을 죽였답니다. 거의 뭐 우리나라 인구에 거의 근접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마오의 입장은 그겁니다. 죽여야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지. 반대파를 남겨놓으면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레닌은 좀 달라요. 그 68 혁명에서 프랑스 1968년 68 혁명을 했는데 아까 우리 윤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3M을 이제 모토를 걸었거든요. 그 3M에서 첫 번째가 마르크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오쩌둥입니다. 중국 그 마오쩌둥 세 번째가 마르쿠제였습니다. 다 이제 공산주의를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사실은 이 공산혁명은 중국 마오쩌둥뿐 아니라 러시아에서 레닌도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레닌은 왜 인정을 안 하고 마오를 높이 보느냐, 이 프랑스 68 혁명에서. 이제 그걸 알랭 바디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닌은 공산혁명을 주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모든 문제는 권력의 문제이다. 즉, 혁명은 권력 쟁취를 위한 도구이다,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레닌이나 스탈린은요, 공산주의를 하려는 그 이유가 이상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실제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목적이 있었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혁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알랭 바디오가 보기에 마오는 달랐던 거예요. 레닌하고 달랐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오쩌둥을 레닌과 같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 이 책에도 그렇게 나오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 마오쩌둥이 권력을 쟁취할 목적으로 공산국가를 만들고 혁명을 하고 대량 수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오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오쩌둥은 정말 새로운 세계,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진심으로 그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공산혁명을 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반대파들을 죽인 거지 권력을 쟁취할 목적으로 숙청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근데 저자도 그렇게 봤는데 68 혁명의 세력들도 마오쩌둥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오를 높이 평가를 한 겁니다. 자, 공산혁명할 때 마오쩌둥이 그 3천만 명을 제가 죽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가 됐는데 다 공산주의인데도 그 안에서도 우파와 좌파로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안에서도 이제 온건파가 있을 거고 우파는 이제 온건파에 해당되는 거고 좌파는 이제 강경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어디나 그렇죠.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죠. 우파는 뭐냐면요. 공산 내부 안에서도 공산주의 사상과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지식인들, 예술가들을 흡수해서 이들과 변증법적으로 합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변증법을 주장하는 거죠. 어, 하지만 이 좌파는
이제 마오가 여기에 역시 해당이 됩니다. 합은 없다. 변증법도 없다. 공산주의라고 해도 내 입장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제거해야 한다. 변증법으로는 이상적 국가 건설이라는 순수한 실제를 실현할 수 없다. 왜? 반대파는 전염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타협해서는 안 되고 제거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한 번의 피바람을 일으키는데요. 언제였냐면 문화혁명 때였습니다. 그래서 문화혁명 때 순수한 공산국가 그 건설과 그 유지에 방해가 되었던 지식인들, 문화예술인들을 자그마치 혁명 때보다 더 많이 죽였습니다. 4천만 명을 숙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마오쩌둥은 권력을 잡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실제를 이상적인 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그러니까 함께 일해서 공동으로 일해서 공동으로 나누는 정말 진짜 공산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열정과 그 순수한 진심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 가지고 공산혁명을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공산혁명을 이룰 수 있었고요. 목숨을 걸었던 거죠. 그래서 공산혁명 때도 문화혁명 때도 과감하게 숙청을 하였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오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협하면 정화될 수 없고 부패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심지어 가족이라도. 그래서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마오의 그 순수한 실제를 향한 열정과 진심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력 투쟁을 위한 수단으로 공산혁명을 이룬 레닌이나 스탈린과는 달랐다고 저자는 알랭 바디우는 보고 있고요. 6.68 혁명에서도 마오쩌둥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어, 그 마오쩌둥에 따르면, 특히 공산주의자에 따르면 이상적인 공산국가를 건설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은 이제 부모 세대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뭐예요? 19세기. 과거에 19세기를 살아온 사람들이고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자녀는 마오쩌둥에 따르면 20세기에 새로운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세계를 갖고 있는데 늘 9세대와 새로운 세대는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열정을 갖고 순수한 이상적 국가를 실현하고 싶어 하는데 과거의 사고방식을 가진 부모가 자녀를 말리고 있습니다. 이게 부모가 반대 세력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부모를 수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우와 타협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마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니다. 가족이라도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죽여야 한다. 그래서 공산국가에서는 가정도 파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공산주의자들이 그 부모도 죽이고 그 어른들도 죽였던 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는데 이 입장에서 본다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가진 자들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순수한 이상적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가족을 버리는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부모님이라도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21세기는 어떨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20세기에 마오쩌둥은 이상적인 국가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했다는 의미에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21세기는 현재는 어떠냐라고 봤을 때 저자는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돈, 가족,
투표로 요약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이제 공산주의도 그렇고 전체주의도 그렇고 다 실패로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상적인 세계를 건설하려는 열정이나 실제에 대한 숭고한 그런 마음도 다 사라지고 지금은 자본주의가 세계를 지배하고 돈과 가족과 투표만 남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 가지냐? 돈은 뭡니까? 자본주의를 뜻하죠. 그리고 가족은요, 이상적인 국가 건설보다는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주의로 변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투표는요, 다수결의 원칙인 민주주의를 뜻하는데요. 이게 자본주의가 이제 민주주의와 같이 이제 묶여 있잖아요. 자, 이제 민주주의에서는 무엇으로 다 결정을 하죠? 투표로 결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국가 건설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국가 건설이라는 비전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투표 안 해주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표를 가진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표를 가진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라는 숭고한 대상도 없어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그냥 투표를 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그런 다수결 투표만 남았다. 그래서 21세기는 돈과 가족과 투표만 남은 열정도 사라지고 실제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사라진 자본주의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슬픈 세상이 되었다라고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6장의 정리 내용입니다. 네,